안녕하세요. 상승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월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 난방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에너지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난방비에 쪼들리다 보니까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나는 건 다 같은 모습인데요. 영국에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웜뱅크, 따뜻한 은행을 만들었대요. 우리가 여름에 지정하는 그 무더위 쉼터 같은 뭐 그런 공간이기는 한데 이게 작은 도서관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 중심이어서 집처럼 편안함을 준다는 게 우리와 좀 다른 듯도 하네요. 일본에서도 난방을 함께 나누자는 웜쉐어,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을 한다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인증하는 게 많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던데 또 그러면서 난방비를 줄이는 갖가지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정말 아끼면서 절약을 하실 텐데 당장 2월에 내일 그 난방비 또 추가적인 물가 인상은 걱정이죠. 오늘 시사초점에서 난방비 인상과 체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2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오전에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인명피해는 없었고 큰 불은 잡혔다고 하는데 섬유공장 건물에서 옆 건물로 화재가 번지면서 완전 진화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죠. 불조심 한 번 더 챙겨야겠습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인데요. 바람이 강해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많아 더욱더 불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안동 지역 2.7도, 예천 2.3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올랐고요. 낮에는 안동과 예천이 최고 7도까지 쑥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그래도 추운 기세는 오래가지 못한 채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안동 시립박물관이 오는 2월 6일부터 국보 하회탈을 다시 전시합니다.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하회탑 11점과 병산탈 2점에서 일부 송산이 확인돼 202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 보존 처리를 시행했는데요. 이번 하회탈 전시는 보존 처리가 완료된 이후 또 지난해 11월 하회 별신구 탈로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한편 안동시는 하회마을 보존회와 협의를 통해 각시탈을 비롯한 하회탈 11점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분기별로 교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대기의 메마름 속에 오늘은 바람까지 매우 강하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고요.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 발효돼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주시가 선정됐습니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지난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를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96년에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과 7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요. 현장 실사단 실사를 거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어제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확정했습니다. 해수부와 경상북도, 경주시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서 세부 행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공동으로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서 바다의 날 기념식을 온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8도, 습도는 47%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이 2023년 눈축제를 개최합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설렘 가득 울릉도 눈체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눈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일부터 5일까지 나리분지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축제는 3일 눈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4일 개막식에서는 울릉군 홍보대사 백봉기 하연우 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눈체험 행사장에서는 눈썰매와 설피, 대나무 스키 등 각종 동계 스포츠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겨울 주전부리 부스와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우산 고로쇠 시음, 눈 조각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울릉군에 많은 눈이 쏟아진 덕에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눈축제 방문하셔서 울릉도의 설경도 구경해보시고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오늘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엑스코선입니다. 네, 엑스코선 이게 추가 건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구시가 구상 중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역사 위치와 차량 형태 등을 공유하는 주민공청회 설명회가 이달 말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엑스코선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2월 말 이렇게 확정은 아직 아닌가요? 네, 아직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청회는 통합형으로 1회 개최되고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는 엑스코선이 지나는 동구, 수성구, 북구 지역별로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공청회 장소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엑스코, 경북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론되고 있고 네. 오는 2월 27일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주민공청회에선 엑스코선 도입에 따른 지역 간 파급 효과와 역사의 대략적인 위치, 차량 형태 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인 노선은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출발해 동구 이시아폴리스까지 총 12.3km 구간을 경유하도록 명시됐습니다. 네. 전체 정거장은 10개 역으로 확정했는데 이 중 환승역인 범어역과 동대구역, 출발역인 수성구민운동장역, 종착역인 이시아폴리스역 등 4개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거장의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6개 역사의 대략적인 위치가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엑스코선은 열차 유형이 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기존 모노레일이 아닌 자동 안내 주행 차량인 AGT로 변경하는 방안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앞서 차량 형태를 현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승인받았지만 차량 제조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국내 철도 도입에 필요한 형식 승인을 거부하면서 모노레일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는 국내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진산전 등과 협업해 엑스코선의 차량을 AGT로 변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이 엑스코선이 또 들어서면은 또 대중교통 지도가 확 바뀔 듯합니다, 그죠? 언제쯤 착공하는 거예요? 네, 대구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청취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확정되는 대로 대구시는 엑스코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자,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규제 자유특구입니다. 네, 지역에도 여러 특구들이 있죠? 네, 규제 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한 구역 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대구 경북엔 총 6곳의 규제 자유 특구가 있는데요. 대구엔 스마트 웰니스,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가 있고 경북도의 경우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안동 산업용 햄프,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 경산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의 특구가 유치돼 있습니다. 네. 지정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얘기가 좀 긍정적인 게 나오나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4년 차를 맞은 현재 총 4조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3,800명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이 2조 8,55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고요. 2차 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 대표 산업군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북 산업용 햄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 박사과정을, 안동과학대의 국내 첫 바이오 햄프과를 운영하는 등 네. 인재 양성 기반 확충과 함께 산학협력의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북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를 합니다. 대구는 어때요? 네, 대구는 이동식 협동 로봇 세계 최초 실증 사례로 대표적인 성과를 냈는데요.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어려움을 겪던 기업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중 이동식 협동 로봇 안전 가이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KS 표준안을 제정 심의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임시 허가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 로봇의 국가 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 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겼다며 특구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해녀 경력 40년입니다. 해녀분들은 보통 경력이 이만큼은 쌓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래 하신 분들이 많죠? 네, 경북 동해안의 해녀들은 평균 4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북도가 발표한 2022년 경북 나잠어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종사 기간은 40년 이상이 정체응답자 952명 가운데 6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 20년에서 40년 미만이 22.1%, 20년 미만은 13.9%로 평균 종사 기간은 40.5년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잠업이라는 말이 참 낯선데 물질 우리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에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해 어패류, 해조류 등의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업법을 의미합니다. 네. 경북도는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의 경영 형태와 노동 환경,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해 어업 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기본 사항과 건강 안전, 경제 활동 수입 등 7개 부문에서 총 58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네, 항목이 되게 많네요. 뭐 좀 정리해서 좀 키가 되는 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나잠어업 활동으로 채취한 수산물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높았던 품종은 미역이 무려 7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어 성게, 전복, 해삼 순이었는데요. 또 나잠어업을 시작한 연령대는 20대가 4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10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10년 내 해녀 등 나잠어업을 그만둘 계획이라는 응답은 전체 절반 이상에 달했는데요. 지역의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산업 인재입니다. 네, 산업이 발전하려면 사람은 필수적인데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네. 경북도와 구미시가 지역 대학 고교, 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반도체, 방위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번 협약은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경북도가 민선 8기 출범 후 추진해온 지방시대를 위한 교육혁명을 구체화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오전 구미 금호공대에서 열린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업무 협약식에는 경북도 구미시는 물론 금호공대, 구미전자공고, 금호공고와
반도체 방위산업 기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자체 또 교육기관 기업이 다 인재 양성의 뜻을 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고등학교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방 정부는 교육 혁신과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역할을 맡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기업 관계자들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구미 산단 내 반도체,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지역 경쟁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의 밀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요. 특히 구미가 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산단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로 1969년 조성한 내륙 최대 산업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대기업 해외 이전,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위상이 추락했는데요. 네. 최근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로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구미는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부터 수요 기업까지 전 공급망이 완비된 도시입니다. 또 토종 첨단 무기 방위 산업체가 다수 포진해 있어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책임 의식입니다. 책임 의식은 어떤 얘기일까요? 네, 국내 기업들이 바라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책임 의식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책임 의식을 언급한 기업이 67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전 정신, 소통 협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거는 책임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반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책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얘기네요.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8년부터 5년을 주기로 같은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첫 조사 당시 1위는 창의성이었고 2013년엔 도전 정신이 최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네. 2018년엔 소통 협력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늘 3위권 내 분포에 있던 전문성이 6위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실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성 정도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됐다고 보는 것도 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 안타깝게 세대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MZ세대 뭐 이런 특성을 반영한 건가요? 네, 조사를 실시한 대한상의 측은 각 기업이 인력을 핵심으로 떠오르는 Z세대의 요구에 맞게 G세대.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네. 직원들도 자기 주관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역량을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현장 리포트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포항 북구에 꿈트리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여기에는 포항 청춘센터 또 청년 창업 플랫폼도 함께 들어서 문을 같이 열었다고 하는데 이 포항 꿈트리 센터의 2023년 올해 새해 첫 프로그램 이혜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예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서는 작년 10월 말 꿈트리 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포항 청춘센터 앤 청년 창업 플랫폼도 함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월간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요. 검은 토끼해인 개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 마카롱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또 마카롱을 좋아해서 사심 가득 담아서 토끼 마카롱 만들기 수업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까보다 풍성하게 올라왔을 때 남은 설탕을 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설탕 넣고 섞으면서 이제 설탕이 녹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상태 되면은 색소를 한번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색소는 넣지 않고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호동 한호공원 쪽에서 키읔으로 시작하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가현입니다. 마카롱은 흰자에 설탕을 넣어 만든 머랭에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섞어내 반죽을 만들고 짤주머니로 모양을 내서 굽는데, 이번 수업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원형 마카롱이 아닌 토끼 모양으로 마카롱 과자 부분인 꼬끄를 만들고 색소로 마카롱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나서 크림을 샌딩해 냉장에 굳혀서 마카롱을 완성하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마카롱은 반죽 표면을 건조해서 구워주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작업 환경의 습도나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우면 굽는 동안 마르지 않는 틈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카롱이 갈라져 나올 수도 있답니다. 초보자분들은 건조한 겨울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집에서 혼자 성공하기 힘든 디저트인 마카롱을 같이 만들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마카롱을 만들었다며 따로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그걸 보니 저도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강사분도 청년이고 여기 또 원데이 클래스 오신 분들도 청년이고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마카롱은 습도나 온도가 중요해서 혼자 만들기 힘들기도 하고 따로 배우기엔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데요. 함께 만들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토끼의 토끼 마카롱은 특별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이 수업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클래스 참여한 분에게 소감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정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 홍보 자료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베이킹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마카롱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고 들어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강사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재밌게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카롱 만드는 과정이 궁금했었는데 그걸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어려웠던 거는 꼬끄 만드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춘센터를 제가 가끔 이용을 하는데 베이킹 말고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올라오는 홍보 자료 보고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항 꿈트리 센터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겠어요. 하늘 역할도 많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 창업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지원이나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모임 공간을 대여하고 창업 실습 공간 등이 무료로 제공돼서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매달 주제를 바꿔가며 열리는 원데이 클래스는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일자리 청년과 청년정책팀에서 포항청춘센터 청년창업 플랫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상우입니다. 이번 꿈틀 클래스는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해드리고 여러 가지 분야의 창업 관련 소양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기획된 월간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매월 다양한 주제와 컨텐츠들로 진행될 텐데 그중에서도 이번 1월 꿈틀 클래스는 2023년을 처음 맞이하는 특별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3년 개묘년을 상징하는 토끼 모양의 마카롱을 만들어보는 수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1월 26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고요. 수업은 총 2시간으로 청년분들의 문화생활 지원과 창업 소양 마련을 위한 2월의 꿈틀 클래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2월 8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3일간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강 모집은 2월 1일 수요일부터 7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포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포항청춘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북구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이 된 꿈트리 센터가 이제는 지역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올해도 청소년과 청년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생매거진 오늘 청취자분들 1월 난방비 얼마나 내셨나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요. 또 앞으로 뭐 난방비가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절약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대구 에너지 시민센터 정현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이었어요. 지난해 12월까지는 그래도 12월 한 초까지는 뭐 좀 포근해서 괜찮다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네. 다들 놀라고 안 쓸 수 없으니까 난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폭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다들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 얼마 전 설명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난방비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모두들 깜짝 놀라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도시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렌지에서 사용하는 가스 요금 그리고 보일러 사용 시 부과되는 연료금을 합산해서 청구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가 시작되면서 난방 수요는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난방비가 1월에 청구되었고 지난해 4차례에 올랐던 가스비가 한꺼번에 체감된 결과입니다. 네. 지난 1년 사이에 가스, 전기, 수도 요금 23%, 특히 가스비의 경우는 42% 정도가 인상이 아이고야. 되었습니다. 네. 대구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가 주택용 난방 요금은 2022년 1월에 메가줄당 15.1원에서 올해 1월 요금이 20.6원으로 대략 36% 인상이 되었습니다. 36%. 이게 메가줄 MJ라는 게 그 단위군요. 맞습니다. 가스를 보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유 가격 이런 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반영이 안 됐었다 그렇게 한꺼번에 확 오른 거예요? 원유 가격은 많은 분들이 실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네. 매일 달라지고 맞습니다. 그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도 경험을 했고요. 네. 정부에서도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가스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4차례 걸쳐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때는 네. 난방을 거의 안 할 하지 때니까요.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요금이 보통 가정당 2만 원, 3만 원이 그쵸, 넘지 그쵸.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가스 요금 2만 원에서 40%가 인상이 되어도 2만 8천 원 정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잘 체감이 안 왔죠. 맞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면서 가스 요금이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40만 원까지 나오면서 요금 인상분이 체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 이상 올랐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죠? 맞습니다. 배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40%니까 배 이상 네.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 대체로 만약에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뭐 요즘은 개별 난방도 많이 합니다만 아직 중앙 난방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지역 난방 하는 데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르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다른가요, 체감이? 체감이 잠깐씩 다릅니다. 그래요? 예, 개별 난방은 각 세대가 설치한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느끼는 체감도나 그리고 그 많은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 중에 중앙 난방 방식이 많기 때문에 중앙 난방 아파트의 대형 보일러 가동하는 열 공급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 공사가 열병합 발전소로 만든 열과 온수를 개별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2023년 1월 기준해서 메가줄당 20.6원 정도로 비슷하긴 한데 열병합 용 가스 요금은 33원 정도입니다. 어이구. 그래서 개별 난방이나 지역 난방보다 더 비싸게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 난방을 쓰는 가구도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외로 많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
또 난방비 너무 올랐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산업용과 가정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혜택을 많이 산업용은 주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난방비는 뭐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 가정용에 대해서 그 요금을 네. 굉장히 이렇게 가격 요금을 지금 엄격하게 서고 있는데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취사 난방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용 요금에 적용이 되고 영업 그 가스레인지로 음식 만드는 그거는 영업용, 가정용이랑 그렇죠. 주택용, 같고 가정용 예. 그리고 업무 난방용 그 외에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 요금을 매깁니다. 예. 근데 올해 1월에 그 가스 요금이 업무 난방용은 51%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랐네요. 가정용이나 가정용은 한 40%, 업무용은 업무 난방용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면? 51%가 되니까 더욱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에 썼던 가스 요금이 1월 말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월에 훨씬 더 많이 난방을 했다고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그죠. 이제 2월은 더 폭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야. 실제적으로 기상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난 12월에 영하 기록한 13일이고 네. 1월은 9일입니다. 대구가. 그래서 1월이 실제로는 영하도 떨어지는 날이 적긴 하지만 주변이나 그 보면은 훨씬 더 추위에 대한 체감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전반적으로는 추웠어요. 12월보다. 추웠죠. 많이 추웠어. 네. 더 많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예, 난방을 했는 그렇습니다. 결과 예. 2월달에 엄청난 그 폭탄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예산 800억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와 비교해서 2배 인상된 30만 4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년 가정에 한합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는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데 이것 또한 2배 인상해서 18,000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확대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갑자기 느껴진 난방비로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국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써야 될 텐데 뭐 좀 추가로 더 나오는 대책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가 지금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한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 적자로서 이 상황을 가격을 막아내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에너지 바우처를 넘어 에너지 필수 보장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방비 문제가 지금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에 상당히 폭넓은 곳까지 체감하고 있어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넘어가야 되고요. 또한 가스요금 할인 제도 등을 적극 도입을 해서 당장 목돈이 나가는 상황에 대한 해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가 특별 난방비라고 해서 58억 원을 지금 지원한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글쎄 추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지난 29일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에너지 취약 가구에 58억 특별 난방비 지원하기 결정을 했고요. 대구시는 정부의 난방 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취약계층에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 대상은 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4만
가구와 난방비 지원 제도 사각지에 있는 차상위 계층 17,000여 가구, 58,000여 가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네. 가구당 10만 원 정도 해서 총 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뭐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이게 만약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체계라든가 뭐 전기 요금 이런 게 비싼 편인지 싼 편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가스 요금은 한국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2021년도 1월에 그 타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은 16.2원, 프랑스는 25.1원, 독일은 23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년 후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메가줄당 한국은 22원, 미국은 26원, 프랑스는 56원, 독일은 83원 정도가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로 가스 요금이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스나 전기 요금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적자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그 적자분을 공기업이 받아 안고 있고 한국전력은 30조 원, 가스공사는 9조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나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고요. 향후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네. 참 나름 그래도 집에서 옷 좀 도톰하게 입고 좀 덜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요금은 그렇게 나오고 네. 답답합니다. 방법 좀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난방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난방 부하를 효과적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예. 틈새 바람과 외부 공기에 들어오는 창문에서 오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하게 뽁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 1도 낮추면 난방비가 한 7% 절감되고 이산탄소 배출량 10%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 관리, 실내 온도 2, 3도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실내 공간에서 보일러 온도를 특정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를 함께 틀면 수증기에 의해서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쾌적성이 향상이 되고요.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예약 모드를 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부분을 설정을 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잠긴 상태에서 미세한 열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방해 분변기 밸브는 대부분 잠그는 게 좋습니다. 지역 난방 주택의 경우 겨울철에는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역 난방은 연속 난방 시스템으로 난방 시 실내 온도를 일정 유지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스나 전기 요금이 자꾸 오르면 다른 것들 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주니까 네. 그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에너지의 전환? 그죠? 이런 게 꼭 맞습니다.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에너지 시민센터 정현수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됐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만나는 시간,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공익활동 상담소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공익센터가 이제 시민들의 활동이나 공익활동에 대한 뭐 방법들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는데 네. 그 외에도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많이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필요한 공익활동 상담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시겠죠?
네, 이 상담소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많은 그 세세하게 나눠져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 분야가 저희를 좀 나눠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좀 대표적으로는 뭐 회계 분야 그리고 노무 분야, 법률 분야 이렇게 해서 상담소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공익활동 단체들이 규모는 작습니다만 사실은 해야 될 과제들은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회계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하죠. 통장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하는가. 왜냐하면 통장을 이제 뭐 어떤 용도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때 세법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데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네. 노무 관련한 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근로계약서를 쓰는 문제라든가 연차라든가 휴직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담해드리고 법률 같은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공익활동 단체들은 정관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정관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변경하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총회가 이게 뭐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실 좀 쟁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행안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온라인 총회에 대한 뭐 상담을 해준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초상권이나 폰트 문제가 생각보다 비영리 단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뭐 전문 디자이너를 이제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물을 쓰다 보면 가끔 어떤 초상권이나 이런 문제에 시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보통 이제 공익활동 단체들은 활동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처 못 챙겨서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꼭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챙기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활동가나 단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담받고 하면은 뭔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잘못된 거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 영역이 비영리의 영역이기도 하고 공익활동의 영역인데 사실 뭐 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단체를 만들고 맞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좀 혼란을 겪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더구나 앞에 이제 상담 분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준비를 하는데 사실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단체나 조직의 형태를 만일에 갖추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뭐 회계나 노무, 세금 신고 등에 대한 게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 단계가 아닌 조직의 형태가 갖추진 않았지만 이제 공익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익 활동 컨설팅이나 혹은 단체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하면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펼쳐내는 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난관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의 활동가들이 멘토로 지원을 해 주십니다. 네. 자, 직접 상담 받은 공익 활동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모라고 합니다. 노무 상담을 받게 된 거는 제가 일하면서 노무 관련돼서 아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 근무하는 분들께 노무에 관련된 특강을 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노무 강의를 들으면서요, 강사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되게 좀 인상이 깊었고, 강의를 듣고 저희 센터에서요 단기 사무보조원을 뽑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공익상담하는 그 난이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노무사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쓰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점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그 소규모의 센터들에서는 아마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도 알 수 있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이라든가 노무 파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최근에 새로 또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최저임금 부분, 이러한 부분, 최신 그런 변경된 부분을 또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네. 아까 뭐 노무사나 세무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텐데 이제 좀
영역을 확대합니까? 회계, 법률, 노무 영역 지금 하고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요 세 영역을 주축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많이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청년 공익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당장 은행에 가서 뭐 상담을 하기 이전에 어떤 자기의 재무 상태나 혹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어서 청년 공익활동가 생활 경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제 활동가들이 사실 이제 직업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이제 수입은 있는데 그 수입들은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청년들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손쉬운데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서 이제 부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예방 단계로 그런 것도 있고 심리 상담 분야도 저렇게 저희가 새롭게 개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리 상담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활동가들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공익활동의 특성이 사실 어쩌면 소리 없는 메아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기도 하고 뭔가 좋게 개선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소진이 됩니다. 소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전문 심리 상담사랑 연결을 해서 제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자, 피드백들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상담을 마치고 나면 항상 이제 뭐 상담이 도움이 됐는지 만족하셨는지 여쭤보거든요. 이제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생 단체는 꼭 했으면 좋겠다. 초기 이것을 배우고 했다면 훨씬 시행착오가 덜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앞서 이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이 정성껏 상담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다는 분도 계시고 또 활동을 지중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것을 누락하는데 무엇을 소홀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 좀 건의사항 중에서도 상담 전에 이제 기초 설문 같은 거를 해서 예비 준비 단계를 한다면은 상담사도 어떤 기관이나 활동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상담하는 쪽에서도 더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좀 길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도 이게 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일정 정도 한계를 짚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자, 직접 상담하고 계시는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균 회계사입니다. 대구시민재단의 감사로 있으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비영리 조직이 현실적으로 조금 많은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왕 상담하는 것 같으면 오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역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상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거는 첫 번째 이제 원천징수라든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런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들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목적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제 수익 사업들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구분 관리하는 문제들이 이제 가장 어렵게 많이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영리 조직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잘 숙지하고 세팅을 시켜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부라든지 보조금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이 법인세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이제 외부에 이런 업무들을 맡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여기 관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각자 기능을 제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변에서 사회에서 이해해 주시고 비영리 조직들이 좀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기부도 좀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원봉사로 저 소정의 진짜 실비만 받고 해주시는 이런 분들도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막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 그쵸.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이 저는 생각이 났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우리 KBS의 장수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 저는 이 프로그램은 제목이 일 다 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활동가나 단체들에게는 문턱을 좀 낮춰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또 뭐 더 일들 많이 하시겠죠? 예,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데 씨앗 사업이 저희가 곧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씨앗 사업과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공익 활동도 많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좀 들여다보시면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 좀 찾아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답공공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채보상로 용산 우체국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까지 양방향 서행하고 있고 달구벌대로는 두류 내거리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그리고 반월당 내거리에서 수성교까지는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하지만 그 외 구간은 대체로 소통 원활합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중동교부터 도청교까지는 서행하지만 도청교 지나면서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성서로 성서공단 내거리에서 성서 내거리 구간은 앞서 성서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23km 속도로 서행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이동하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나들목에서 군위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이어서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시민 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스 상해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종을 추가했고 2022년 기존 11개 종 보장 항목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고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2월의 첫날 2월 1일 수요일 생생내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